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12월 FOMC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어서 12월도 당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건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전까지는 고용이 나빠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 달, 10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고용 지표 발표도 좀 더뎌졌고요. 근데 반대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높아지면서 실제로 연준 위원들뿐만 아니라 CME 선물 시장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이 50%까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직 FOMC까지 시간이 몇 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한다, 인하를 한다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달 비농업 고용 지표는 정부 관련 고용 위주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근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도지라는 정부 휴일부를 신설을 해서 그 이후부터 정부 관련 고용들은 올해 2월 달부터 마이너스대로 감소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셧다운이 비록 끝났지만 이게 생각보다 기간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연방 정부 관련된 고용들이 생각보다 더 위축됐을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한 건 물가인데 이제 저희가 물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셀록 이제 주택 관련된 지수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내에서 이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쉘터 관련된 지표들은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꺾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준의 포커스는 여전히 그 주택보다는 고용 쪽으로 물가보다는 고용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 가지 조금 불안한 징후 중 하나는 미국의 유동성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 유동성 시장이 최근 들어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불안한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서 종합해 봤을 때는 펀더멘털, 유동성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12월 달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에 이어서 물가까지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FOMC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백악관이요 향후 발표하게 될 10월 고용 보고서에 실업률 통계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실업률이 누락이 된다면 고용 지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실업률의 레벨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업률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슬로우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비농업 고용 지표 증감 자체는 이제 한 자릿수대로 빠졌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과거의 실업률 축소기 사이클처럼 올라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노동 공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고용자 수 자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수치적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업률의 발표 여부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 두 가지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민간 고용 관련된 증감인 거죠. 제가 아까 정부 측 고용은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2월 달부터 관측이 됐었고 문제는 민간 고용도 역시나 위축이 됐을지 여부일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내구재 기업들 중심으로는 현재 관세 인상에 대해서 마진 축소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즉슨 앞으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와 민간 고용 두 가지가 위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지금 연준이 주로 보는 비농업 고용자 수의 마이너스 반전까지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보다는 민간 고용이 위축이 되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고용에 이어서 물가도 불안 요인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를 보면 관세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타격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나 커피, 바나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시켰어요. 이러한 움직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관세 인상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아까 제가 이제 코스트에 대한 그 가게들의 정가보다는 마진 축소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이제 내구재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에 느끼는 물가 자체는 높진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신선식품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연준이 체크하는 그리고 통화정책이 판단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의 핵심 축은 유가랑 주거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EIA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브렌트유 전망치가 56불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보다는 이제 공급 누중과 이제 공급 증가와 재고 누중으로 더 빠질 거라는 확신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쉘터 위주로 주택 가격 그 섹터 위주로는 물가에 대한 영향력 부담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물가 자체의 방향성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연준의 목표 자체가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이동한다는 전제 자체는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주거비랑 유가 하락에 또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미국 경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3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금리의 지속 기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고 연준은 글로벌 국가들 예를 들면 ECB라든지 BOJ, BOE 같은 이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는 금리 인하의 재개 시기가 굉장히 지연됐었어요.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그러면서 연준이 4.5%라는 정책 금리의 고금리 수준을 굉장히 장기간 유지했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현재 실물 경기로 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게들의 연체율 증가, 자동차 관련된 대출의 연체율 증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경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선식품이라든지 가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물가가 높다 보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둔화 징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흐름들이 누적이 되면 당연히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물단에서의 지표들은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국면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둔화의 조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의 지속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소비 위축이 더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미국 경제 관련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단기 시장 자금 경색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 자금 경색이 발생한 배경과 함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단기 자금 시장이 완전하게 경색됐다라고 하긴 어렵고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과 유동성의 징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의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시장에 특히나 위험자산 가격의 랠리를 주도했던 건 시중이 필요한 자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초과 유동성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러한 징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배경들이 몇 가지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의 지준금 잔액, 그리고 두 번째로는 RRP 잠고,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은행들의 스탠딩 레포 자금 이용액까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시중에 풀렸던 그동안에 과도했던 유동성 들이 정상화 국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징후들이 지금 포착이 되면서 지난 10월 FOMC에서 연준이 QT 정책을 중단을 시켰죠. 양적 긴축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초과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 자체를 제어하는 첫 번째 단계 정책을 이뤄냈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초과 유동성 이후에 결국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경색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두 번째 완화 정책을 단행할 거고요. 첫 번째는 전통적 통화 정책인 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QE 정책이죠. 양적 완화 정책 재개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 조절에 생각보다는 조금 발빠르게 나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물가 지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연준이 12월 달에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유동성 상황에 모습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나 기조와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12월 달 동결보다는 선제적인 측면에서 한 차례 더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초과 유동성의 징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FOMC에서는 동결보다는 인하 시나리오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2월 FOMC에 이어서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상반기 정도에 1분기 25bp, 2분기 25bp씩 순차적인 금리 인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첫 번째로는 유동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장기물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 연준은 하반기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 중 하나인 QE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YCC가 뭐 병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뭐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YCC 정책을 단행한 적이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YCC보다는 한정적인 자산 매입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병행이 되면서 만약에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여기서 클로징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서 뭐 연준이 QE 정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상황과 그리고 장기물 금리 안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뭐 내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기 측면에서 완화 사이클이 한 번 더 재개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새로운 의장이 들어설 텐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압박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연준의 QE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최근에 윌리엄스 총재의 연준은 채권 매입 재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QE랑 일맥상통한 거죠. 결국에 미국 재무부는 가장 지금 채권 시장에 바라는 방향 중 하나는 10년물 이상의 장기물 금리 안정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도 지금 영국의 길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소득세 인상이 철회가 되면서 영국의 재정 자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담감들이 지금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고, 만약에 미국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뭐 현 수준인 4.1% 이상 수준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처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차기 정책은 금리 인하 이외에는 QE 같은 한정적 자산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의 구성 자체를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측근의 인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5인의 후보를 발표를 했어요.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3명 정도가 뭐 중립 또는 상당 부분 매파적인 성향의 후보들이었고, 나머지 2명이 뭐 트럼프 정부와 궤를 같이 한 후보들일 것 같아요. 뭐 분명 누가 이제 선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정부의 연준에 대한 압박 강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후보 측이 선정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통적 통화 정책인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자산 매입 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0년물 국채 수요가 부진을 했습니다. 단기물에 좀 쏠림 현상이 과하게 나타난 것 같고,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간 프리미엄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이슈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1.77조 달러로 회계연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작년 적자 수준은 1.82조
1.7조 달러였죠.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선방을 했지만 여전히 재정 적자 수준이 높다는 건 그 말은 즉슨 내년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해야 될 미국의 채권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이제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올해 5월 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당시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몇 가지 경고를 냈어요. 그중에 하나는 미국 너네가 발행하는 채권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너네가 재정 건전성을 이제 조금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를 조금 회복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죠. 결국에 이러한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미국 국채 시장의 기간 프리미엄 확대에 첫 번째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재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겠다라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일 것 같아요.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일 국가는 첫 번째가 일본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전 대비 빠른 속도로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두 번째 수요에 대한 부진으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 공급단과 수요단에서의 기간 프리미엄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20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장기물에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려는 채권의 발행량보다 살려는 수요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기간 프리미엄이 꽤나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낮은 수준의 장기채 금리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게 스물스물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올해 5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트리거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 고점 90bp대까지 확대가 됐고요. 현재 최근 기준으로는 60bp대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인 거죠. 결국에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장기물 금리가 빠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현재 부채 듀레이션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정부의 이자에 대한 지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재무부든 연준이든 내년도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장기물 금리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미국 재정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결됐지만 오바마 케어와 같은 이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적자가 올해 1.77조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소폭, 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관세였어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외쳤는데 실제로 미국의 정부 수입 중에서 관세 수입 증가율이 작년 대비 153%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 수입 증가에 기여를 했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자 비용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에 쓴 돈 중에서 국방비보다 또 이자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에 이자 지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채가 갚아야 될 이자 금리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이자 지출 자체의 사이즈를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재정 적자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서 미국 재무부든 지금 미국 연준이든 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물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개선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수입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관세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난다면 재정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영국 국채 금리가 튄 거보다 훨씬 더 크게 튈 거예요. 네. 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 국채 시장도 마찬가지.
따지겠지만 워낙 약세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난다면 미국 장기채 10년물 금리는 4.1%가 아니라 5% 상향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전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결과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방어 그렇죠. 정책들을 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위헌 판결이 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올해 이제 재정 적자가 관세 수입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들은 금리 상승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년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해야 될 공급량, 채권 공급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채권 자산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정 적자가 소폭 개선된 이유가 관세 수입이었는데 만약에 관세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면 재정 리스크에 당연히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복귀해 보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채 시장 움직임에도 좀 시장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국채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단기 자금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JP 모건에서도 바퀴벌레가 있다. 네, 지금 시중에 망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한 마리가 있다면 이게 한 마리가 다가 아닐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결국에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이슈 중 하나는 3호 대출 시장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연체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정책들을 펼쳐야겠죠. 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QT가 중단이 됐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정책은 계속적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내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생각지 못했던 QE 정책이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이슈일 것 같아요.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재정에 대한 개선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동안 썼던 부채의 규모 자체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이기는 어려워요. 뭐 예산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원래 100을 썼던 이제 예산을 80, 70으로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출 중에서 뭐 조금 불필요한 데 쓰는 지출을 줄이는 정책들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선택한 건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라는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기물 금리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QE 정책을 통해서 장기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정책들이 영향이 생각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는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뭐 결국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계속해서 무섭도록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화가 왜 오를까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각 나라의 체력 차이예요. 미국도 지금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는 1.6%예요. 미국이 지금 2% 후반대를 찍고 있는데 당연히 낮죠. 그러면 이제 뭐 원화와 달러로 따졌을 때는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체력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한은 총재의 발언 이슈가 있었죠.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일으켰고 외국인들의 투자자 이탈들을 굉장히 빠르게 심화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WGBI 이슈가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선진국 채권 지수에 한국 채권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 투자 자금들이 대략 한 70에서 8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환율 같은 변동성이 잡히지 않는다면 70에서 80조 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플로우 자체도 원화 약세 또는 원화 달러의 변동성 확대에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점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매크로인사이트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